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반등했고요. 천천히 미국 증시가 반등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밤 사이의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64%,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62% 오르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훨씬 상승 탄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전날 미국 증시의 움직임은 약보합권에서 마감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데 6월 17일 저점을 찍고 단기적인 반등세는 안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밤 사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이유는 딱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와 에너지 가격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시장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3% 초반대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3.06%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가격도 좀 크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WTI 가격은 2% 내려서 104달러까지 내려왔고요. 천연가스 가격도 9% 급락하면서 6달러 후반대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것이 다만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증산을 할 것이라는 그런 로이터의 보도가 나오면서 공급이 좀 많아질 것이다 와 함께 유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이날도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마감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6월 23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했던 뉴욕 주요 지수들은 장중 하락하기도 했지만요. 유가 급락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에 힘입어서 장 막판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다우와 S&P 500에 비해서 나스닥의 상승폭이 훨씬 컸습니다. 다우가 0.64%, S&P 500이 0.9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62%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경기 침체 이슈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그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안정은 무조건적이라며 전례 없는 아주 강한 어조를 드러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연설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 대응 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unconditional, 즉 무조건적이라면서 다시금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전날에도 상원에 출석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겠다면서 강한 매파적인 의지를 보였던 파월은 이번에도 역시나 같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을 견뎌낼 정도로 견고하다라는 판단을 계속해서 언급했던 파월은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완전 고용 역시 유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UBS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69%로 높였다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NEIRG 웰스 매니지먼트의 대표는 우리는 분명히 경기 침체로 돌아서고 있다라면서 얼마나 심각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JP모건의 한 수석 전략가는 주식시장이 하반기 손실을 만회하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완전히 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이야기하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파월 의장이 말하는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라는 증거 중 하나인 미국의 고용시장을 설명해줄 지표가 오늘 한 가지 발표됐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인데요. 예상치였던 22만 7천 건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고 5월 이후로 매주 20만 건을 넘어서고는 있지만 팬데믹 때에 비하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지난 4월 발표에 의하면 1인당 일자리가 2개씩 있을 정도로 고용시장은 매우 견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베이스 등 일부 미국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연준발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종목별 개별 장세가 이어진 날이었는데요. 에너지 섹터 어제도 하락했었는데 오늘도 가장 안 좋은 흐름 보인 섹터였습니다. 슬럼버거, 코노코필립스, 엑소모빌 등 모두 빨간색 띄고 있고요. 대형 기술주들은 오늘 흐름 괜찮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아마존이 각각 2%와 3%씩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도 상승했고 헬스케어 섹터도 오늘 파란불 띄면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대부분 하락세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 0.82% 하락했고 퀄컴과 AMD 역시도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항공주들 흐름도 좋지 못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뉴요크 공항에서 공항 공사 그리고 지연을 줄이기 위해 항공편을 줄이겠다는 소식에 하락했고요. 아메리칸 항공은 파일럿 부족으로 미국 내 4개 도시에서의 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 이슈들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크게 반등했던 넷플릭스 소식 다시 한번 올라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목요일에 300명의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처음으로 구독자 감소를 경험한 이후에 150명을 해고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비용 절감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콘텐츠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도 170억 달러 규모를 콘텐츠들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는 다졌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주가 약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공유 오피스 기업이죠. 위워크 주가는 급등했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위워크의 목표 주가를 전거래일 종가보다 2배 이상 높은 11달러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위워크의 세계적인 규모 그리고 선점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높게 평가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JP모건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급등했습니다. JP모건은 스노우플레이크 목표 주가를 전거래일 종가보다 30% 높은 주당 165달러를 제시했는데요. JP모건은 스노우플레이크가 순현금 흐름을 만들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화장품 기업인 레브론은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열흘 만에 주가가 약 6배까지도 뛰었었는데요. 민주식을 선호하는 개인들이 투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약 11% 하락하면서 하루하루 높은 변동성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정책이 경기 둔화 우려를 야기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경유 그리고 가솔린 가격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103달러, 104달러 가까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의 해지 수단으로 고려되기도 하는 금은 미 연준이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치고 달러화가 상승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1,824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824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슈를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마켓 픽4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키워드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하락하는 유가. 아무래도 이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다 보니까 참 반갑게 들리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오펙 플러스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최대 규모의 감산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꾸준히 상승해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오펙이라든가 러시아, 오펙 플러스 이런 국가들이 8월 달까지도 원유 생산량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6월 초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그때 모여가지고 하루에 64만 8천 배럴 이제 추가로 증산하겠다. 이제 양을 늘리겠다 했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8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연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고, 특히 이제 6월 30일 날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년 만에 사우디를 방문을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협력 관계가 더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고요. 석유 가격이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47달러 수준까지 올랐는데 그 근처까지도 막 올라가면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그래도 오늘 104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자, 안 그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일단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요. 그때까지 이제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 방문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에너지 주식 투자는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또 워런 버핏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해서 5억 달러의 추가 매수가 있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에너지 주식 지금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워런 버핏 입장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유가가 보통 이제 60달러 이상이 되면은 이제 정유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모두 수익을 항상 안정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가치주 측면에서의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단순하게 지금 요 상황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2019년부터 사실 워런 버핏이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에너지 기업들 보고 뭔가 기회를 봤던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1억 5천만 주 정도 지금 주식을 소유할 때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과정에서 배당받은 것도 우선주에 투자했어요. 그러면서 한 8,300만 주 정도를 60달러 아래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옵션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왔을 때 굉장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길게 봤을 때는 그게 또 엄청난 기회가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10달러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안 팔았어요. 그리고 올 초에도 30달러 밑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안 팔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내부적인 이슈를 보면은 뭐냐면 바로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현금 흐름에서 지금 지난 1분기에 33억 달러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채를 탕감하는 이런 데 썼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현금 예상액이 약 한 90억 달러까지 모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단순한 어떤 그 가치주로서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 0.9%의 배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이게 매력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은 워런 버핏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오면서 낮은 가격에서도 추가 매수도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은 안정된 수익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안정되게 또 현금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애플처럼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늘리고 이러면은 굉장히 안정된 수익원으로 옥시덴탈이 자리를 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시간은 항상 투자자들 편입니다. 이건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처럼 자신의 어떤 선택을 믿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를 할 수 있다면은 어떤 종목이든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유가가 계속 그 상승세만을 보여야지 원유 기업,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 이상의 이 원유 가격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런 상태에서 에너지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도 하고 수익도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하기 좋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요. 워렌 버핏이 선택한 종목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기 때문에 애플을 자사주 매입을 하게 만들었고 배당을 늘리게 만들었던 거지 그 섹터에서 그걸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죠. 에너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기업도 지금 현재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워렌 버핏 따라가지고 투자하시려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케이스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지 단순하게 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주 측면에서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철렁거리더라도 가치주 측면에서 안정되게 투자를 하겠다는 측면에서만 투자를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성장주 투자하지 아니면은 뭔가 유가 또 올라가면 급반등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기록적 상반기라는 키워드인데요. 이제 다음 주면 벌써 상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S&P 500 지수가 역사적으로 기록적인 상반기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올해처럼 정말 끔찍한 상반기를 기록했을 때 남은 하반기는 어땠는지 네드 데이비스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드 데이비스는 과거 이처럼 상반기가 부진했던 경우에 하반기는 다소 좋았던 경향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역사상 상반기 시장이 부정적이었던 시장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을 해봤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과거에 올해처럼 상반기 안 좋았던 4차례가 있었습니다. 1932년에는 이 상반기에만 주가가 36% 넘게 급락했고요. 40년대에는 20%, 그리고 이 62년에는 22%, 70년에는 17% 상반기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칸을 보시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반기에는 모두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칸을 보시면 물론 연간으로 따지면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반기는 모두 반등했다는 것이죠. 자, 올해도 S&P 500 지수는 약 20%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올해 하반기도 이런 반등하는 과거의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들어간다면 반등장의 가능성은 좀 낮아질 수 있다고 네드 데이비스에서는 지적을 했고요. UBS의 경우에는 이 하반기에는 완만한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연말 S&P 목표치를 3,900으로 제시하면서 현재 수준에서 약 4%가량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월가에서는 하반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반등한다고 전망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월가의 투자사들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UBS 말씀하셨듯이 4% 올라갈 거다. 굉장히 뭔가 어색한 변명 수준밖에 되지 않죠. 제가 이제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 지난해 말에 이제 예측했던 2022년도에 증권사들, 투자사들이 어떻게 예측했는가를 봤더니 4,684포인트의 평균치가 거기에 이제 유일하게 모건 스탠리가 3,900포인트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UBS 자체도 EPS를 많이 떨어뜨리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사실 의견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손님들이 떠나가니까 그럭저럭 될 겁니다라는 수준에서 뒷북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험회사 결과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골드만삭스 인슈런스에서 이제 연례 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가 이제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13조 달러 이상 자산을 운영하는 320여 명의 그런 그 투자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의 33%는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하방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분위기를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보험회사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방으로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저점 매수라는 얘기는 따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상황들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증권사들의 어떤 예측치, 투자사들의 예측치는
조금 후행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소매업체 파산이라는 키워드인데 워낙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소매업체들 가운데 파산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팬데믹 시절에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자금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파산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기업들에까지도 자금을 갖다 제공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소매업체들이 줄줄이 파산을 했죠. 제이시펜이라든가 브룩브라더스라든가 제이크루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줄줄이 수십 개가 이렇게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지난주에 레브론 굉장히 오래된 화장품 회사입니다. 이제 한 90년 정도 됐는데 이 회사마저도 지금 챕터 11을 신청해가지고 이제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은 레브론을 포함해가지고 지금까지 겨우 4개만 지금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최근에 한 10년 이상 기간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개 업체가 파산을 합니다. 2010년하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52개 업체가 파산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도 2013년, 14년 그리고 21년에 21개의 소매업체가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4개밖에 파산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에 가격 급등 나오고 실업률 상승 나오고 이러면은 소비자들한테 직접 그런 부분이 이제 전가가 되면서 소비가 위축이 될 거다. 수요가 위축이 될 거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소매 매장들이 재고와 굉장히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 침체 영향을 받으면서 파산 과정에 돌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미국의 전반적인 소매 시장 그리고 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매 유통 업체들은 우리가 좀 보지 말아야 되는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타겟이라는 회사를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타겟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사적인 그런 순이익을 발표를 했거든요. 14달러 10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지난해에 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달 들어서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수익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2분기 전망을 많이 다운시켜야 된다. 재고 엄청 늘었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게 또 조금 지나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낮다 보니까 뭔가 좀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소매업체들이 지금 현재 어떤 재고 처리나 뭐 할인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뭔가 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전 같으면은 뭐 무슨 때 되면은 할인하면은 TV도 하나 바꿔보고 52.5인치짜리 보다가 뭐 한 70인치짜리로 바꿔보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소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비를 이제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봤듯이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이나 레스토랑, 콘서트, 이제 AMC 주가 올라가듯이 그런 쪽으로 이제 소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타겟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비스가 작년에 90%나 성장을 했고 올해 1분기에도 9%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물건 사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바로 아파트 같은 데로 배송을 해주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사실 뭐 퍼로 따졌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가 배수를 하시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1, 2분기 동안은 어떤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관찰한 후에 추가 매수할 수 있게끔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좀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인기는 진짜 많은데 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현실에서 인기는 진짜 많은데 만약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을 하죠. 사실 그건 멀리 보면 이게 오히려 주가 급락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스노우플레이크가 딱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왔던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JP모건에서는 이날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165달러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에 따르면 주가는 현재 대비 약 30%가량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JP모건에서 내놨습니다. 자, JP모건이 그러면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스노우플레이크의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이 142명의 기업들의 최고 정보 책임자 CI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 1위에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이름을 올렸거든요. 이처럼 실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이 스노우플레이크인데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내려갔습니다. 단순히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아쉽지만 아직까지 스노우플레이크는 적자 기업이긴 한데요. 다만 JP모건은 스노우플레이크가 순현금 흐름을 만들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하는 기업인데 이날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독, 몽고DB 막 10% 안팎의 상승을 보였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약 5.8% 오른 채 마감됐습니다. 자, 어쨌든 핵심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니까 스노우플레이크에 투자해봐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월가의 평가 어떨까요? 네, 지금 월가에서는 성장주들에 대해서 이제 매수 비중 확대 의견을 조금씩 이제 내고 있어요. 이제 성장주들이 지난주에 바닥 치고 이번 주에 올라오다 보니까 JP모건이 이제 160달러대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평균적으로는 이 회사의 목표 주가가 180불대에 있습니다. 189불 정도에 있는데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게 이 상황이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전부터 뭐 가치주 ETF 이런 데 돈 묶여 있다 보면은 하락했을 때 투자를 못 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장주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 113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그것도 잠깐 떨어진 게 아니라 2, 3일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 주식을 못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와가지고 주식을 사면은 앞으로 올라가는 거 말씀하셨듯이 뭐 30% 더 올라가면은 이걸 다 버텨서 내가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자분들의 멘탈이 그걸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출렁거려도 바로바로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은 나도 그거 잡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어떤 추세를 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매매를 하지 못한다면은 단타로 매매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어차피 손실 각오하고 목표 수익률 정해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근데 뭔가 여기에서 시장의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크게 보고 이렇게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다른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 찾아보셔도 되고 충분히 어떤 멘탈을 잡고 가치주 성장에 대해서 추세를 잡고 내가 가겠다고 하면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렇게 어떤 급등급락을 반복하는 그런 성장주 쪽보다는 오히려 안정되게 아까 에너지주 가치주 투자하듯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수익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지금까지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